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7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제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국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그 독립전쟁 후에 미국이 건국되고 그런 다음에 미국과 영국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미영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영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독립전쟁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발생된 전쟁으로 명칭이 독립전쟁이고요. 1775년부터 1781년까지 7년 정도 진행이 됐고 미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독립전쟁 종료 시점부터 한 31년이군요. 31년 정도 지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미국과 영국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미영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발생한 거고 미영전쟁은 미국이 건국된 후에 발생한 전쟁인데요. 두 차례 모두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었는데 두 번 모두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였던 대영 제국을 꺾어버려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닦았던 계기가 된 게 독립전쟁과 미영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미영전쟁이 발생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812년에 발생이 됐으니까 그 당시면 유럽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던 유럽 대륙을 평정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영국만 점령을 하면 그야말로 유럽은 프랑스 나폴레옹 천하로 됐었을 텐데요. 섬나라 영국을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교역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영국은 무역 거래가 안 돼 버리니까 생필품 뭐 다양한 이런 물자 조달이 안 돼서 고사돼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못하도록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안 지킨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러시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자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영국과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영국과 몰래 무역 거래를 했는데요. 그것을 알게 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러시아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1812년 러시아 원정을 갔었는데 혹한의 날씨 속에서 굶주림과 그 동사 추워서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최악의 강추위 속에서 식량은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고 군사들의 사기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원정길에 올랐던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은 한 10% 정도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상
괴멸되다시피 해버렸었던 게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고, 그로부터 이제 1년 후인 1813년에는 독일의 라이프찌 전투에서 또 나폴레옹이 또 패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듬해인 1814년에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되는 그런 과정을 다 아실 텐데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프랑스의 대륙봉쇄령이 있었듯이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영국에서는 해상봉쇄령을 내리죠. 해상봉쇄령, 즉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기반으로 프랑스 해안을 다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프랑스와 무역거래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조치가 영국이 발동한 해상봉쇄령인데요. 그것을 위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상인들이 영국의 해상봉쇄령을 무시하고 프랑스와 계속 무역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영국은 프랑스와 거래를 하는, 무역거래를 하는 미국의 선박들을 납포, 또 물건을 강탈하고 뭐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됐었던 겁니다. 즉 31년 전에 끝났던 독립전쟁에서, 즉 식민지인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던 그 독립전쟁이 끝난 지 31년이 된 시점인데, 이제 또다시 영국을 상대로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돼서 발발했던 전쟁이 바로 미영 전쟁입니다. 1812년부터 1814년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1812년 지금부터 21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1812년이면 지금부터 210년 전인데요.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영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즉 1812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의 길이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해인 1812년에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르막길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기들이 31년 전에 미국의 독립전쟁 때는 패배를 했지만은 이번은 절대 지지 않겠다 라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영국의 최정예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쉽지 않게 흘러가는데요. 여러 전투에서 이제 막상막하죠.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영국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31년 전 독립전쟁에서의 전략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미국까지 4,800km, 대략 5,000km나 되기 때문에 군사물자 이런 보급선이 길어서 영국이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북쪽에 있는,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캐나다는 영토는 넓었지만은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미국은 인구가 7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수적 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전쟁하면은 큰 무리 없이 31년 전에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했듯이 이번 미영전쟁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에 차서 했는데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영국은 캐나다 쪽에 있는 캐나다 인디언들과 또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부근에 있는
오데오 주변에 미국 오하이오주 주변에 또 인디언들과 또 연합을 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만만치가 않았는데 처음에 영국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전쟁 3년 차였던 1814년 9월 14일에 영국군 정예군 4천여 명이 미국의 메릴랜드 쪽에 상륙을 해서 그 당시에 요새 맥켄리 요새라고 있습니다. 맥켄리 요새를 점령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1814년 9월 14일에 맥켄리 요새 전투라고 하는데요. 메릴랜드에 상륙한 그 영국의 최정예 군사 4천여 명이 거기 맥켄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맥켄리 요새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또 근처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공격해 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건물에도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이 우세한 전황을 보이고 있었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백악관 불 지른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하고 취임 3년 된 시점인 1792년에 백악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것은 9년 정도 후인 1801년에 완공하고 개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서 생활을 못했죠. 그래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때부터 백악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1812년부터 1814년까지 발생한 미영 전쟁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최정예 4천여 명의 병력이 메릴랜드에 상륙해서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 그 백악관과 국회의사당까지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불을 질러서 시커멓게 백악관이 색깔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불에 그을린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대통령 관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얀 집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그러니까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러버렸고 그래서 백악관이 검게 그을려버리니까 하얀색 페인트로 그것을 이제 없앤 거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그 대통령 관저가 하얀색으로 이제 탈바꿈 된 겁니다. 그래서 하얀 집이다 해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라고 칭하게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남북전쟁 당시에는 그 백악관 건물의 일부가 또 파괴가 돼버립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에 발생됐던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 건물의 일부가 또 파괴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수리했던 대통령이 어떤 때냐면 2차 세계대전 그 종전 직전에 취임했던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그 남북전쟁 당시에 파괴됐던 백악관 건물의 일부 그 부분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마무리 공사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백악관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대해서도 불을 질러버릴 정도로 영국군들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에 있었었고요.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메릴랜드 그 항구 바로 근처에 있었던 그 맥켄리 요새는 잿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그 잿더미가 돼버릴 정도로 미국의 피해가 컸다. 즉 영국군이 우세한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맥켄리 요새, 메릴랜드에 있는 맥켄리 요새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는데도 다음날 새벽에 그 미국의 성조기,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죠. 자, 요즘 현대 상황에서도 그 나라의 국기를 보게 되면 정말 가슴 뭉클하고 뜨거운 그러한 열정, 희망 이런 게 용솟음 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태극기, 미국 입장에서는 성조기,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814년 9월 14일에 맥켄리 요새 전투에 의해서 맥켄리 요새는 다 불타버렸지만은 성조기는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성조기 잘 아시죠? 미국의 상징 성조기는 그 맥켄리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다음날 새벽 여명의 시각, 동트는 시각에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메릴랜드 항구의 배에서 바라보고 있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누구냐? 워싱턴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름이 누구냐? 프랜시스 스콧 키입니다. 이름이 워싱턴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메릴랜드 항 그 배에서 그 불타고 있는 잿더미 속에서도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영국의 최정예 4천여 명의 병력에 의해서 맥켄리 요새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화염에 휩싸이고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미국의 상징 성조기는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던 맥켄리 항의 선박 위에서 배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한 사나이, 즉 워싱턴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조기는 불타지 않고 계속 휘날리는구나, 우리 미국의 상징 성조기가 계속 휘날리고 있구나 라는 그 감상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수첩을 꺼내 가지고 한 수의 시를 적어 나갑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렇게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보고 있는가, 그러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렇게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보고 있는가 라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를 적어 나갑니다. 그게 온 국민들, 미국의 온 국민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계속 불리게 되고 미국인들한테 큰 애국심,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애국가가 있듯이 미국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름은 영어로는 The Star Spangled Banner입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 한글로는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성조기를 보시면 별들이 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랜시스 스콧 키가 메릴랜드의 그 항구에서 선박 위에서 그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한편에 한 수의 시를 적어 나갔는데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영어로는 The Star Spangled Banner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이제 애국가가 됩니다. 그 정도로 1814년 9월 14일 맥켄리 요새의 전투는 치열해 가지고 미국이 그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그게 그 미국인들한테는 애국심을 고취시켜줬고, 그 맥켄리 전투에서는 패전을 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계속 미영 전쟁을 계속 잘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한 사기를 심어줬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애국가의 기원인 거고요. 그게 바로 워싱턴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이 시를 적어 나갔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 퍼져서 그게 미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프랑스 관련해서 한 3, 4주 전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국가 재정 배경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가 그 유래가 방금 말씀드린 1814년인데요. 프랑스의 국가의 그 유래는 그로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 즉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혁명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남부 지중 해안에 있는 도시 마르세유 아실 겁니다. 마르세유에서 의용군들이 프랑스 혁명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용군들이 모여가지고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800km의 거리를 걸어서 행군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혁명군에 참여해가지고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그런 노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노래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남쪽 지중 해안에 있는 마르세유에서 북쪽 프랑스 파리, 즉 프랑스 수도까지 800km 거리를 600명 정도의 의용군들이 도보로 행군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또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그게 프랑스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국가 이름은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라 마르세이즈. 그게 프랑스의 국가 유래고요.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1814년 미영 전쟁 당시에 바로 미국 국가의 유래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의 시에서 유래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 전쟁을 미국과 영국 간에 계속 하는데 일진일퇴 계속 막상막하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맥켄리 요새에서는 미국이 패전을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미국은 필사적으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계속 영국을 상대로 계속 싸워 나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계속 싸워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끝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었는데요. 1812년 7월 18일에. 그런데 계속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끝에 이제 영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조건은 아무 조건 없이 끝내자. 아무 조건 없이 미영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관한 이제 회담을 벨기에
벨기에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 조건 없이 미영 전쟁을 끝내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돼서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 벨기에에서 그 전쟁을 종전 조약을 맺은 게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 1814년 12월 24일에 조약을 맺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는 통신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지금부터 한 208년 전이지 않습니까? 1814년이면 지금부터 208년 전인데요. 통신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 미국의 그 미영 전쟁의 각 전투 현장, 전투 일선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전쟁은 끝내기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벨기에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통신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 그러한 상황, 지금부터 208년 전 상황이다 보니까 1814년 12월 24일 제대로 전투 현장에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전거를 세워두고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서호 수변무대. 자,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2016년 말에 완공이 됐고 2017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된 지 5년 반 정도 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1800 통신이 발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라는 그 지역에서, 정확하게는 벨기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된 연도가 1831년입니다. 1831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네덜란드 지역이 맞습니다. 독립 전에는 네덜란드라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1831년에 네덜란드의 남부 지역에 카톨릭을 믿는, 즉 구교를 믿는 지역이 벨기에로 독립을 했고, 그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 있는 신교를 믿는 그 지역은 여전히 네덜란드로 남았었기 때문에 1831년 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1814년 12월 24일에는 벨기에라기보다는 네덜란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에서 그러게 영국과 미국 간의 그 종전 조약이 체결됐는데, 아무 조건 없이 전쟁을 끝내자고 종전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게 통신이 발달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돼 버리냐면, 미시시피강의 하류에 있는 뉴올리안스, 재즈의 본고장이죠. 뉴올리안스 전투가 있습니다. 뉴올리안스 명칭은 다 아실 겁니다. 원래 뉴올리안스는 그 프랑스의 영토였었죠. 영토였다가
1803년 당시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1년 전인 1803년 당시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 특사를 파견해서 나폴레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뉴올리안스 지역을 좀 프랑스가 미국에 좀 팔아라, 매매 양도를 해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특사가 파리에 가서 그 당시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만났었는데요. 그 뉴올리안스 원래는 프랑스 지역이다 프랑스 영토다 보니까 그 명칭이 프랑스어로는 뉴오를레앙이죠. 뉴오를레앙. 프랑스에 있는 오를레앙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새로운 오를레앙이다 해서 뉴오를레앙이었는데 영어로 발음할 때 뉴올리안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재즈의 본고장 뉴올리안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뉴올리안스를 매입하려고 했던 게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항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뉴올리안스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 미국의 제안을 듣고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뉴올리안스 즉 뉴오를레앙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루이지애나 땅 전부를 다 팔겠다. 루이지애나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1803년 당시에는 나폴레옹은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자유평등 박애의 그런 사상을 즉 기존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프랑스에서는 실현을 했는데 그것을 다 유럽 각국에도 전파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유럽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들의 그 영토 즉 루이지애나에 좀 신경 쓰기가 어려워서 그걸 전체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1,500만 달러입니다.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땅 전체를 뉴올리안스 포함해서 루이지애나 땅 전체를 1,500만 달러에 1803년에 프랑스가 미국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이제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영토가 2배로 늘어납니다. 미국의 기존 영토만큼 그 루이지애나 땅의 넓이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땅을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로 확장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1803년입니다. 여하튼 뉴올리안스 그 뉴올리안스 유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땅은 이제 프랑스의 왕들이 뭐 루이 14세, 16세, 18세 루이로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이라는 프랑스의 국왕들이 개척했던 영토다 해서 루이지애나라고 칭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때 그 뉴올리안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1803년에 뉴올리안스 포함해서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를 프랑스로부터 미국이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로 확장됐다라는 것, 그게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발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814년 12월 24일에 미국과 영국 간의 종전 조약이 체결된 걸 모르고 뉴올리안스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그게 1815년 초입니다. 1815년 초. 그래서 그때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장 치열했습니다. 가장. 그래서 영국의 최정예군들과 미국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맞서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그 뉴올리안스 전투 1815년 초에 발생했던 그 뉴올리안스 전투에서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영국군은 2037명이 전사하고
미국은 그의 100분의 1 수준인 1% 수준인 21명만 전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올리안스 전투에서 영국군은 2037명이 전사한 반면에 미국군은 단 21명만 전사했기 때문에 전사자 규모를 보시면 100대 1 정도로 영국이 훨씬 많은 전사자가 발생돼 버릴 정도로 영국군이 완패를 하고 미국군이 완성을 했던 전투가 바로 뉴올리안스 전투입니다. 그 정도로 그 미국은 1775년부터 1781년까지 있었던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 1812년부터 1814년 말까지 있었던 또 영국을 상대로 한 미영 전쟁에서도 또 승리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 최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쌓았던 게 바로 미영 전쟁이 됩니다. 그래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그 지금부터 한 210년 전부터 208년 전까지 있었던 미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뉴올리안즈 전투에서 미국군의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이 뉴올리안즈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미국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제7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제7대 미국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인디언들에 대해서도 인디언 추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인디언들을 막 보호구역에 가두어 놓고 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 뉴올리안즈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앤드류 잭슨으로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됐던 분일 뿐만 아니라 미국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즉 뉴올리안즈 전투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 미영 전쟁 당시에 또 이제 테쿰스의 저주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일 제가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쿰스의 저주는 미국과 영국 간의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국 인디언들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영국 편에 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중에 오하이오주, 미국 5대5의 남쪽인 오하이오주의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우 무공이 출중해서 정말 대단한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는 그런 인디언의 추장이었는데요. 이름이 테쿰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테쿰세가 미국의 그 당시에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윌리엄 해리슨 미국 총사령관한테 사살이 되는데 사살될 때 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상대로 저주의 말을 남기죠. 그게 바로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이른바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실제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연속적으로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보통 임기를 채우고 나서 퇴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생을 살다가
별세하는 게 일반적인 자연의 수순인데요. 그에 반해서 임기 중에 그렇게 죽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런데 22대와 24대 대통령은 한 사람이 클리브랜드라는 동일한 인물이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45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딱 8명 있습니다. 8명. 그런데 그 8명 중에 한 명은 테일러 대통령이라고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은 이 테쿰스 저주의 20년 주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분은 그냥 콜레라 비슷한 그 질병으로 사망한 병사를 하셨는데 테쿰스 저주에 나오는 20년 주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1848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테쿰스 저주에 해당되는 그 7명은 누구냐? 바로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고 20년 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저주를 받았던 미국의 총사령관,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리슨이라는 그 총사령관이 그로부터 28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에 윌리엄 해리슨이 당선이 됩니다. 즉 저주를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8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 1840년 보시면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났고 10의 자릿수가 4라는 짝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테쿰스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사를 합니다. 병사. 대통령 임기를 1개월만 병상에서 취임식 때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하면서 비를 맞고 낭독해가지고 급성 폐렴에 걸려서 병상에서 대통령 임기를 1개월만 하고 병으로 죽어버리는 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게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이제 20년 주기니까 1860년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 네 번째가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대통령, 다섯 번째가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940년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일곱 번째가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다 20년 주기고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던 대통령들인데요.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인 윌리엄 해리슨은 병사고, 두 번째인 링컨은 암살이 되고, 세 번째인 가필드도 암살, 또 네 번째 맥킨리 대통령도 암살, 다섯 번째 하딩 대통령은 병사, 여섯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은 뇌출혈로 병사, 일곱 번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이 됩니다. 이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그것은 내일 정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미영전쟁과 관련된 테쿰스의 저주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영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를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영국이 해상 봉쇄령을 내려서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위반하고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미국 배들을 납포를 하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1812년 7월 18일에 선전포고를 한 게 미영전쟁의 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전쟁을 하냐마냐 엄청나게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뒤로 이제 남북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남부 지역은 주로 공화주의자,